7월 들어오면서 숨고르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조금 더 세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은 건 뭐냐면 네. 초부터는 오히려 반도체 주가들도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 씨앗을 심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주가가 큰 산업 사이클에 와서 이제 오를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소리 기운이 없어요. 네, 오늘 장이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네, 와, 네. 이제 4월 말에 이제 출연하신 이후에 지금 딱 2달 반 정도가 됐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반도체주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180도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0%가량 급락을 했고 SK하이닉스는 15%, 이제 코스피 지수는 6,800선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큰 변동성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7월 들어오면서 숨고르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왜 숨고르기를 한다고 생각했냐면은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잘 나왔어도 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결국은 빅테크들의 투자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발표한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제 정말 돈을 쏴주는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죠. 네. 이런 쪽에서 얼만큼 이제 투자를 더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근데 변동성이 큰 거는 사실은 이해가는 돼요. 왜냐면은 2분기에 제가 오기 전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얼마 올랐지?만 봤는데 4월에서 6월 사이인데 하이닉스가 3.5배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2배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건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질 만한 이슈가 있었나? 라는 부분에서는 네. 아직은 저는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빠진 거고, 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 발표가 7월 말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어느 네. 정도 조정은 예상은 했지만 네. 생각보다 더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 뚜렷한 원인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네. 반도체 사이클이 훼손이 됐거나 크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메타가 자기 데이터 센터를 일부 외부로 오픈하겠다, 그렇죠. 할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마이너한 뉴스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또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었고, 네. 그래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작은 뉴스들이 큰 증거를 갖고 오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는 있죠. 만약에 별로 큰 우려는 아니었었지만 실제 7월 말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 서버 매출, 특히 클라우드 매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또는 뭐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게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증거는 하나도 지금 아직은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보면은 지난주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ADR 상장 성공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많이 이제 그래 오늘 오를 거야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재료가 다 소진돼서 또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하이닉스만 보면은 네. 하이닉스는 약간 그 ADR 상장에 맞춰서 수요가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더 있었거든요. 그렇죠. 수급적으로도 미리. 좀 더 기대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이미 실적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이제 7월 말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컨퍼런스 콜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숫자만 던졌지, 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ADR 상장하면서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는 반도체는 지금도 심각한 쇼티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도 수요 자체는 굉장히 강하고, 그 뭐 수요 외에도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숫자로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지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ADR 자체에 대한 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들의 멀티플을 좀 더 향상할 거다, 막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ADR 상장이 되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퓨어 디램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론뿐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이익 규모나 캐파가 한 30% 더 커요. 예, 마이크론보다. 그렇죠. 예,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보다 한 30% 정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투자가 좀 초기에 몰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한국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제 내일 당장 이제 ADR이 어떻게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로 자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자금이 거의 40조에 육박하는 자금들이 새로운 투자 자원으로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긍정적이. 그러니까 이익 규모는 마이크론보다 30%더 큰데 주가는 30%더 저평가돼 있는 상황에서 투자 기회는 더 많아졌지만 이제 지금 본주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밀리면은 예. 지금 또 어떻게 될지. 요새는 이제 반도체는 한국이 선행하니까 그렇죠. 한국이 한국이-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그 다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약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밴드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좀 더 보자, 지켜보자. 뭔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과연 지금 요 토큰의 비용이 비싸져가지고 기업들이 일부는 토큰 비용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실적 발표할 때 지켜보고서 그 다음부터 방향을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으면은 그때 조금 실망스러운 데이터들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이미 기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또 네.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중에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시기가 그렇죠. 예, 지금은 좀 비어 있는 상황인데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더 빠졌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를 해주고 그리고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는 저는 이제 8월 초부터는 오히려 반도체 주가들도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제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디램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디램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 이런 분석들도 좀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스팟 가격과 고정 가격이 뭔가 크로스될 때가 매도 신호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격은요, 뭐 스팟 가격은 사실상 그냥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스팟은 실제 이제 대부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보내는 가격은 고정거래 가격이고 네. 그리고 분기마다 발표를 해주죠. 그래서 삼성전자 사례로 봤을 때는 약 45% 정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3분기인데, 네. 3분기도, 당초에는 한 15% 정도 상승을 이제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20%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HBM 반도체들의 가격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분기별로 조정은 세부 조정을 하지만은 크게는 1년씩으로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사이에서 상승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범용 디램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HBM 가격도 그만큼 반영을 못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한꺼번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HBM이 훨씬 만들기 힘들고 더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HBM 마진이 지금 60%대고요. 네. 범용 디램 마진은 80%가 넘었습니다. 진짜 이거 상상도 못했던 그 업체들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HBM이 그 웨이퍼 캐파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범용 디램 쪽을 많이 이제
축소를 시키는 효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훨씬 더 뛴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갭이 많이 좁혀졌는데 물론 아직도 HBM이 훨씬 비쌉니다만 그래도 마진 측면에서 그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현실화 시켜서 다시 HBM 가격을 내년도 적용 가격을 크게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보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의 증가율, 상승률 이쪽은 둔화되는 거는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올렸냐면 6배 이상 올랐어요. 네. 네, 1년 동안 1년 6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올린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 이거 너무 힘들다. 쓰겠다. 뭐 중국 거 네.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당연히 안 주죠. 뭐 쓰겠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모자른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 대규모 공급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하면은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둔화돼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HBM까지 다 들어오고 이러면은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다. 예. 그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굳이 그래도 반도체 가격을 나는 분기마다 기다려서 해서는 반도체 변곡점을 못 잡으니까 빨리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의 수출 가격을 보시면 되거든요. 수출 가격이요. 예. 네. 이제 수출 가격이 이제 나올 때 열흘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수출의 금액이 나오고 수량 그다음에 가격이 따로따로 나와요. 네. 그래서 가격이 나올 때 6월 말에 나온 가격이 살짝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되게 경계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다시 이제 7월 열흘간의 가격은 다시 플러스 한 15% 정도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거에 이제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할 때 공급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는 어느 정도 밝혔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우리가 LTA 계약, 장기 공급 계약. 장기 공급 네. 계약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컨퍼런스 콜하고 IR을 할 때는 많은 질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진폭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은 좀 더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 같은 거 이제 할 때 이제 LTA 장기 공급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HBM 그런 가격 인상 요인 이런 부분들도 네. 있고요. 네. 사실 연간 그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한편에서는 이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고 정말 이 2028년부터는 네. 이제 옆으로 누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성장세가 둔화되면 주가는 이제 그 전만큼은 못 갈 거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좀 의견 그거는 동의를 맞아요. 하시나요? 예. 네. 저도 뭐 이렇게 급락하기 전부터 항상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4분기가 되면은 영업이익 증가율, 네. 증가율이 QOQ로 이제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둔화된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반도체 끝났다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저희가 좀 더 사실 마음 먹고 나올 때 조금 더 세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건 뭐냐면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반도체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마치 이렇게 패대기 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4분기는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한 113조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110조에서 120조 사이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2분기에 89조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가 되는 건 맞죠. 네, 왜냐면 57조에서 86조 나오면은 성장률이 50% 이상 네.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15%로 둔화되는 건데 그거조차도 성장을 일단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성장을 하는데 둔화되는 건 네. 좀 나쁜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게 상향 조정이 좀 될 거라는 거죠. 상향 조정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만 돈이 쏠려 있던 것들이 다른 쪽으로도 많이 흘러나오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4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3분기도 이익이 89조에서 110조, 120조 가면은 그래도 성장률이 30%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괜찮은데 네. 3분기 대비 4분기는 좀 누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빨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조금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열심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언제 증설하는 그 규모가 이제 크게 들어오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본 건데, 보시면은 반도체 쪽에 여기 보시면은, 2분기, 네. 27년 2분기에, 지금 많이 공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평택, P5 라인, 이 페이지 1에 여기 들어오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용인 Y1 쪽에 이제 클린룸부터 해서 오픈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계속 당기고 있어요. 이제 이제 P6도 하고 해야 되고 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인백까지도 이제 뭐 32년에 해달라고 그런 거를 뭐 29년으로 당긴다는 뉴스도 최근에 있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결국은 내년 2분기이기 때문에 네. 이때 가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저는 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분기. 그렇죠. 내년 2분기에 물량이 나오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 2분기 전에부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선행해서, 예.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 뭐 내년 1분기나 이렇게 또는 뭐 연말이나 네. 어닝이 크게 상향 조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빅테크들이 예상외로 투자를 많이 안 늘렸다. 이러면은 조금 더 땡겨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사실 지금 반도체를 비중을 뭐 SK 스퀘어, 삼성 전기 막까지 이렇게 네. 그런 기업들까지 해갖고 비중을 80%, 90%까지 맞추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포트를 구성해 놓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미리 조금 이게 분산을 시켜 놓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공급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은 AI에 대한 토큰 수요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7월 말 실적들인 거고, 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그 토큰의 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토큰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제 참고 삼아 상식적으로 좀 네. 말씀드려 볼게요. 토큰은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 토큰은 한 단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보통 100만 단위로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100만 단위 토큰이면은 책으로 봤을 때 한 5권 정도? 5권. 예, 예. 그 두꺼운 책으로 5권 정도? 이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00만 토큰을 쓸 때 우리가 비용을 얼마를 내냐 하면은, 클로드 코드를 쓰게 되면은 한 거의 20불 가까이. 20불. 예, 예. 예. 이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쏟아내는 걸로 이렇게 결과치 보는 걸로 기준으로 했을 네. 때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픈 AI가 코덱스라는 새로운 이제 코덱스. 그 AI 코딩 하는 툴을 냈죠. 네. 그거는 한 15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가격이 조금씩 낮춰지면서 그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도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쓰다가 지금 토큰이 너무 모자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코덱스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아. 2개를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5시간 단위로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토큰량을 발행을 해주는데 쓰다 보니까 1시간 쓰면 다 써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늘려가지고 코덱스 것도 사고 이것도 쓰고 딥시크도 가끔 씁니다. 네. 워낙 싸니까 거기는. 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토큰이 계속 모자르니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온 우려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려하는 거 있는 거는 처음에가 메타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가 그 대규모 용량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 AI에 학습이나 추론하는데 안 쓰고 왜 밖에다가 팔지? 맞아요. 와, 이거 남아도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메타는 라마 AI를 쓰고 있는데, 네. 그거는 무료예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팔고 있지 않습니다. 예. 크게 인기가 없어요. 예, 개발자들 사이에 오픈소스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학습은 이미 충분히 시켜놨고, 이제 추론 정도 하는데, 다른 AI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거는 무료다 보니까 많이 안 쓰이고 또 가입자도 별로 없다 보니까 노는 캐파가 유유 캐파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마치 스페이스X가 콜로서스 1
그거를 외부 판매한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수익성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네. 메타가 그 외부 설비 파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투자를 해놨어요. 네.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 팔면은 그거를 비싼 돈을 받고 또 기가비트 단위의 또 데이터 센터를 더 증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1기가와트짜리를 하겠다고 얘기한 게 그럼 모자르면 또 그걸 왜 투자를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돈 받아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콜로소스 원에서 이제 주는 엔트로픽한테 주기로 계약을 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게 얼마냐면은 월 3조 원씩 받아요. 월 3조 원이요? 예, 월 3조 원, 한국 돈으로 와.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메가와트 예.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200메가와트 해가지고 그 두 개 다 합치면은 월 3조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월 매출이 나오는 게 지금 한 3조 정도 나와요. 오픈 AI가. 진짜 이게 할만하죠? 네, 할만하네요. 할만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새롭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 클로드가 월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은, 클로드도 이제 곧 상장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1조 달러 이상 얘기가 되죠? 1.2조 달러까지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클로드 코드는 가입자가 1억 명도 안 되는데, 월 매출이 5조, 6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했는데 돈을 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픈 AI는, 가입자는 10억 명이 넘는데도,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대중이 쓰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가격도 싸다 보니까, 그거는 한 매출이 한 3조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위 하는 사업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구나. 네. 많이 번다. 그리고 그게 9천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1조 2천억 달러까지도 밸류를 받으면서 상장을 한다는 거는 네. 또 뭐죠? 그거가 상장이 되면 돈이 들어오면 또 결국은 증설. 엔트로픽은 네. 그걸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재원이 어마어마한 재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게 벌써 끝났다. AI나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합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근거가 별로 부족해요. 아까 메타도 충분히 제가 길게 말씀드렸고, 네. 이제 엔트로픽 같이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보면은 엔트로픽도 데이터 센터의 토큰 소스가 모자른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승기를 뺏기면은 여태까지 잘 싸워왔던 구글의 제미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어떻게 해서든지 네. 파산을 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토큰을 더 많이 제공을 하고 그런 데이터의 용량을 제공을 하는 그런 컴퓨팅을 용량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밀려버리면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투자가 정말 다.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픈 AI 진영이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제미나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로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주주들이 요구하는 배당 줄이고 자사주 소각하는 거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주하는 줄어들 텐데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정상일 수도 있는데 네. 주주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그 리더들, 그러니까 이제 CEO나 네. 파운더들이 그거를 주장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서 접으면은 완전히 져버리는 게임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은 최선의 선택을 하진 않는다. 모두 제일 좋고 싼 선택을 해서 너도 이만큼 나눠갖고 나도 이만큼 나눠갖고 이렇게 결론이 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위너가 치킨 게임을 해서 위너가 상당 부분을 다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글, 뭐 아마존 다 자기의 칩을 지금 다 설계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AI 데이터 컴퓨팅 용량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리고 걔네들이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 AI.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까 토큰이 모자라는 것도 결국은 다 에이전트 AI를 하다가 모자라요. 저희도 에이전트 AI를 쓰고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 쓰면 무조건 모자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그렇죠. 개발 기업이나 이런 데들만 쓰고 있는데도 벌써 모자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좀 투자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여기서 괜히 뭐 피지컬 AI, 로봇 AI 이런 것 끌고 올 필요도 없어요. 네. 일단은 에이전틱 AI만 들어오더라도 상당 부분 모자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런 추례 경쟁을 멈출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럼 돈이 에비타 번 거만큼 다 쓰고 있는데 돈이 어딨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태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펀딩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30년 물짜리 거의 정부죠. 예, 그런 거를 발행하는 거나 뭐 엔트로픽이 발행하는 거나 네. 또는 구글이 증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수요가 뭐 3배에서 4배 채권 발행도 다 이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펀딩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을 때 이게 해봐야 크게 돈을 못 버는 거라는 게 언제 나오면 그때 이제 생각해 볼 문제고, 그렇죠. 에이전틱 AI를 많이 애들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 같은 이제 진짜 실전에서 에이전틱 AI의 이 토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계신, 체감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아직 멀었어 라고 네. 이제 딱 와닿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챗봇 대화 주고받는 거 정도, 뭐 에이전틱 AI가 뭐 얼마나 이게 뭐 대단히 돈을 벌까라고 좀 그런 뭔가의 체감상의 차이? 이런 게 또 더 큰 불안감을 낳는 좀 그런 요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AI 토큰 수요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모자란 게 확실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가 아닌 진짜 1등,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멈출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요는 점점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주가가 한 분기에 뭐 3배씩 올라버리면 그렇죠. 그때는 막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중간 점검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하고 싶은 거고, 사실 불안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곧 한 2, 3주 뒤면은 이제 1차적으로 밝혀질 것들인데 그걸 너무 세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그런 행동 경제학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은 우리는 계속 확률적으로 높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확률은 더 높다. 그래서 더 투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도 뭐 저희 주장이 아니라 뭐 시티나 뭐 모건 스탠리나 다 얘기한 것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한 7,300억 불 정도 투자를 4개사 7,300억 불 정도 투자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내년에는 1.1조 달러까지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네.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비단 뭐 저만의 이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더 충분히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급락이 이제 5월 말에 나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영향이 또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뭐 국민청원까지 이걸 상장 폐지시켜달라, 뭐 이런 것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해외에서도 보면 사실 ADR, 그 하이닉스 ADR을 기반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이미 줄줄이 상장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이게 뭔가 변동성,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 변동성 완화의 효과가 정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대표님의 이 영향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자체는 사실은 이제 많이 오른 반도체의 종목이 레버리지로 돼서 그게 수급을 빨아가서 문제인 거지, 네.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내줘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예. 투자자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가입 절차나 그러니까 매수 절차를 조금 더 까다롭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그 많은 빈번한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나지 않게끔 네. 그럴 필요는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안 그래도 조금 베타가 높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그렇죠. 거기를 2배짜리를 여기서 굳이 이 시점에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니까 지금 날리는 거지, 상승했으면 아무 얘기도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상품이 조금 문제인 거는 결국은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한국을 너무 키웠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뭐 뒤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시가총액이 세계 7위 정도 돼요. 네. 지금 뭐 빠져서 뭐 8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커진 시장인데 변동성은 거의 그 아프리카 이머징 마켓처럼 이렇게 날뛰면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야, 이거 여기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된다. 네. 특히 해치펀드, 해치하고서 하는 데들은 또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줄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들 텐데, 일단은 여기서 손실을 보고 많은 이제 투자가들이 로스컷을 했거나 나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총이 줄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7월, 8월 초부터는 또 반도체가 반등할 거로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부터 참여자들도 좀 줄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기보다는 그냥 본주를 사야겠다 이 정도로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네, 예. 조금 더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필 그 오르는 그 시점에 이거를 상장을 시킨 게 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요인이었고 너무 많이 어떻게 올라온 보면 거죠. 횡보장에서 그냥 상장을 시켰으면 사실 그렇죠. 문제 이 없죠. 시장에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기준은 조금 더 상향, 뭐 증거금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국자는 이제 뭐 전문 투자가들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건 또 뭐 이제 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까다롭게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개인들한테도 좀 네. 학습 효과가 네, 이거 네. 정말 겁나서 못하는 거다라고 직접 좀 네. 배워봐야 네. 아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레버리지가 나온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 이제 다 수급을 빨아들여서 그쪽으로 간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장만 보면 이제 최근에 또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좀 이런 흐름,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좀 뷰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네, 소부장은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그 1년 가까이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도 만약에 코스닥에서 보면은 소부장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렇게 세 개 섹터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코스닥도 다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빠진 이유도 물론 이제 기업이익이 안 늘어나니까 빠졌죠. 그렇지만은 사실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수급을 다 뺏겼죠. 마지막에 그렇죠. 지금 한두 달 동안 있었던 일은 지금 급락하기 전까지는 반도체로 너무 많은 수급이 몰린 게 네. 결국은 그런 피해를 양산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보나 전방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나 네. 소부장이 좀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가 좀 더 나오고 코스닥으로도 매기가 이전이 됐을 때는 소부장 업체들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뭐냐면 반도체가 정말 꺾이는 어느 시점에 와서 반도체가 꺾이면은요 소부장이 이익을 뭐 3배, 4배를 내더라도 똑같이 꺾입니다. 이익이 잘 나와도 반도체 산업 자체가 꺾이면 예, 그게 반도체 주가가 꺾이면요. 네. 그러니까 전자랑 하이닉스가 완전히 대세하려고 꺾인다 이러면은 소부장도 여지없이 똑같이 꺾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펀더멘탈은 가장 강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증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다가도 이제 한다고 하고. 400조씩 투자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거의 2030년 가까이 돼야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P6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멀었고 이제 그런데 그게 좋은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는 굉장히 시클리컬한데 반도체 장비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있겠다라는 이러한 안심거리가 그렇죠. 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투자하는 호흡이 좀 기신 분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반도체가 꺾였다고 지금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부장은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혹시 좀 선호하는 네. 쪽이 더 있으실까요? 예,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전공정 장비가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공정 장비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고 하면은 이제 테스트 장비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소재들도 계속 들어가겠죠. 가스라든지 뭐 웨이퍼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설치가 되는 거는 전공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공정 장비들이 좀 그렇죠. 지금 네. 많이 빠졌으니까 전공정 장비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예. 그렇죠. 근데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잘 버텼어요. 사실은 맞아요. 뭐, 네. 뭐
제가 차트 보니까 테스나 뭐 VM, 네. 뭐 원익 IPS 이런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되게 선방을 했고 미국에서도 미국 장비주들이 지금 신고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여러한 주가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사실 이런 장비주들 밸류에이션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네.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고민을 할 때 밸류에이션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향후 이제 좀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진짜 반도체 본주와 이 장비주들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디에 조금 더 뭔가 무게를 두는 게 좋을지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PER로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직도. 네. 네. 왜냐하면 PR이 지금 그러면 떨어져서 거의 5배 밑으로 떨어졌을 텐데, 네. 근데 왜 다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네.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PBR로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 PBR이 한 2.7배까지 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 제일 높은 PBR이고요. 당연히 ROE도 40% 이상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화되는 거고, PBR로 봐도 아직 부담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 정도면은, 한 3배에서 4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PBR인데, 그렇고, 하이닉스도 역대급으로 PBR이 올라갔죠. 그래서 6배 이상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순간에 ROE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곧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는 이제 지금까지 사이클이 굉장히 심했지만은, 리레이팅을 줄 수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LTA 장기 공급 계약도 여태까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새 그 계약이 추가가 됐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페이오 테이크 해가지고 이제 발주한 거 안 가져가면은 돈을 다 그냥 손실을 보게 되는 네. 이러한 계약 구조들도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갑이 된 거죠. 을이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기 계약 때문에 사이클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없진 않아요. 네. 이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사이클이 없는 거는 HBM이 없는 거예요. 또는 TSMC처럼 로직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TSMC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가격을 그렇게 5, 6배씩 못 올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적은 거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HBM 넣어가지고 매출이 일어난 건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하이닉스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에서는 아직도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이 8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거는 범용 반도체. 걔네들도 네. 장기 공급 계약 합니다. 그렇지만은 서버용이 있고 그런 다 있으니까 합니다만은 전체가 다 장기 공급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PC용이라든지 또는 그렇죠. 스마트폰용이라든지 이런 중에서 사이클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도체가 PR이 4배니까 리레이팅 돼서 10배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사이클이 꺾이느냐는 그렇죠. 네. 이익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을 때 또는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을 때 이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수출 가격으로 보면 제일 빨리 잡을 수 있고. 수출 가격. 네. 근데 그걸 뭘로 봐도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빠질 건 아니다. 네. 아까도 3분기 가도 고정거래가 기준으로도 20% 이상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년, 그러니까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요 사이에 조금. 네. 가능성을 그때는 좀 두고.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좀 그래도 순환매 좀 자금이 흘러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 자금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실까요? 항상 머니 게임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이제 반도체보다 높으면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4분기만 투자해서 예를 들어 이익 증가율만큼만 주가가 오른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5에서 20% 오를 것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다른 어떤 섹터가 그거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큰 섹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글로 흘러가거든요. 또는 이제 반도체를 미리 선제적으로 파는 데들도 있을 거고 네.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딱히 완전한 대안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익 증가율이나 전방 수요로 받거나 또는 좀 소외되어 있던 것 쪽으로 해서 집중을 이렇게 골라낸다 보면은 좀 금융이 좀 잡히고요. 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뭐 네. 보험사 이런 것들이 좀 잡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유통 중에서 네. 백화점 또 이익 증가율이 뭐 40% 막 수준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세게 이제 점점 내년으로 갈수록 소비가 더 네.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 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기업들의 명품들. 보너스 예, 그런 것들도 네. 알고 있고 주식을 팔은 자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수 소비주 이런 쪽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금 소외됐다고 보면은 이제 바이오와 약간 일부 화장품들이거든요. 네. 미용기기 뭐 이런 미용 쪽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돈이 흘러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이제 기존 반도체 업종보다 더 높이 나오고 그다음에 좀 그동안 소외됐던 네. 이제 그런 업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일본도 원래 키옥시아가 시총 1위였는데 최근에 금융회사로 1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이제 관심도 최근 이제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제 넥스트 네네. AI 뭐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뭐 ETF도 많이 나왔고, 이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이제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로봇주로서의 이제 경쟁력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 너무 빠져서 네. 예, 이쪽 로봇이나 피지컬 AI 쪽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래서 현타차 그룹, 네. 특히 모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제가 제 단점은 조금 빨리 콜을 한다, 네. 빨리 투자를 이제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투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대신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아주 싸게 샀고요. 예, 그리고 그냥 중간에 팔 생각 없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뭐 반도체한테 돈을 뺏겼다 이런 거는 조금 핑계인 것 같고요. 네. 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주가가 큰 산업 사이클에 와서 이제 오를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장기 성장이 가능한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대차 그룹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많이 올랐을 때가 바로 로봇을 실제적으로 방송에서 보여주니까 이게 사람처럼 잘 움직이고 생산 라인에도 투입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로 첫 번째 올라요. 그런데 기대로 오르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닝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할 때 같이 빠져버려요. 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반도체에서 돈이 나오면 어디로 갈 거냐 해서 저는 내년에는 다시 피지컬 A로 갈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마침 질문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실제 매출과 이익이 나오기 전에 증설을 하거나 수주가 나와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8년에 3만 대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그때부터 생산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지금 이제 투입이 될 건데, 그러면은 그 3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직 계열화된 어떠한 부품 회사들의 그 밸류 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액추에이터가 전체 로봇의 한 대당 거의 60%를 차지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를 수주를 받으면 핵심 기업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다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틀라스 로봇의 60%가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는 다 현대모비스가 만든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외주도 주고 부품들을 여러 개가 조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계열화가 될 거고, 지금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BD가 와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쭉 훑고 갔습니다. 네. 계약 중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오더가 내년부터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그게 구체화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상승을 하고, 마지막에 네. 폭발적 상승은 3단계인 실제 매출이 나오는 거죠. 네, 실제 매출은 28년부터 크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 투자자분들께는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장기로 투자하거나 뭐 자녀들한테 투자를 해준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제2의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거를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진입할 때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 자녀가 이게 어쨌든 확실한 미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주식이 아니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크게 오를 그 세 단계에 지금 첫 번째 단계에 그 어느 즈음에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주식들이 뭐 원전주라든지 또 우주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꿈이 있고 실제 발주도 나오고 다 하는데 실제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매출이 이제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부분들 다 2년 전에 이제 많이 오르기 전에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결국은 잘 버텼더니 뭐 5배 수익 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그 사이에는 그 1, 2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엔 산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숫자로 증명되는 것들이 나오면 폭발적으로 상장을 하는 그 그렇죠. 열매를 예. 취할 수 있다는 전력기기도 거잖아요. 똑같았어요. 저희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도 다 2년 반 전에 투자했는데 그때 처음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수주를 받는 거 보고 증설 공시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증설 공시 나온 다음부터 좀 더 비중을 높였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3배, 4배씩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원전도 그렇고 뭐 조방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주가 주식들은 다 좀 부진함을 보이고 있잖아요. 고점 대비로 했을 때는. 그거는 역시나 반도체의 모든 수급이 뺏겼기 때문? 아니요. 그거는 사이클이 거의 끝나서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지금 이제 조방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선은 수주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수주가 안 나오고 과거에 했던 수주에서 나오는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 이익은 견조합니다만 그건 과거에 국한된 거고 앞으로의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은 저희는 조금 좀 선호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전력기기 같은 경우나 방산 같은 경우도 이익 성장률이 과거에 뭐 100% 나오다가 그 다음에 50%로 줄었어요. 그때까지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1, 2분기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반기부터 해서 앞으로 포워드 1년을 계속 봐요. 이렇게 쭉 롤링으로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익 증가율이 한 30%, 그 다음에 뭐 현대일렉트릭은 한 20%대 이렇게 이제 둔화가 됐어요. 여전히 역대 최고의 이익이고 너무 좋은 회사들이죠. 그러나 주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의 증가율의 함수, 그 기울기대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많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밸류는 어느 정도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뺏긴 거죠. 반도체로 뺏기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좀 갖고 있으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좀 지금은 시장 자체가 너무 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주가 지수로는 한 8,000 정도일 때 제가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바로 7,000이 깨져버렸으니까 여기보다 훨씬 싸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코스피 PR이 8.5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8배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리만 사태 위기도 아니고, 이런 때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렵고 반도체 사이클이 혹시 꺾였는지 모른다. 좀 있으면 그게 나올 텐데 너무 무섭다. 이거는 왜 무섭냐? 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펀더멘탈에 별 훼손이 없고요. 그리고 주가만 진짜 하루 10%씩 빠진 거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는 기업 이익이 1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이런 단가로 온 거예요. 그렇죠. 더 매력적으로 가고 있는데 더 싸게 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겁난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초심하고 그래서 펀더멘탈을 열심히 보는 거고요. 수출 가격도 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다시 또 얘기해도 의미 있는 공급 증가는 2028년이고요, 반도체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겁먹기보다는 이랬을 때 8월부터는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저점 매집 그렇게 해서 해 나가시는 게 조금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펀더멘탈에 큰 훼손이 없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또 되게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 시장 오히려 바이오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우려가 계속 있는 와중에도.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뭐 HLB나 펩트론 같은 이제 대형 바이오주들이 좀 돌발 악재도 있기도 했었고, 좀 바이오 섹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오 섹터는 그 기업별로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CDMO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네.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빅파마들이 준 그 오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회사들은 네. 뭐 안전하죠. 그렇지만은 바이오테크들이 문제인데 바이오테크라고 부르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임상을 통과하거나 기술 수출을 했을 때 굉장히 큰 기대 수익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더 좁히면은 그 와중에도 신약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 신약을 태워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전달 물질을 갖고 있거나 네. 그러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조차도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기술 수출을 많이 해놨는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들이 더디다 보니까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냉각이 된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펩토론이라든지 뭐 삼청당제약, 네. 뭐 HLB 이런 회사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센티먼트도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정말 섹터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바이오 어렵습니다. 투자는 네. 진짜 웬만한 고수들이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그렇죠.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네. 또 연초에는 코스닥 이제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하면서 또 한참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오늘 800도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아까 또 대표님께서 코스닥이 빠져도 너무 빠졌다. 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그럼 코스닥 중에서도 그 3대장,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중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이제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겠죠? 네, 제일 뭐 네. 주가도 이미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저희가 볼 때는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턴어라운드 주식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뭐 잘 아는 우리가 이제 3, 4개월 전부터 해서 ESS 얘기 많이 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이제 미국 정부도 전력비를 올리지 말고 너희가 자체적으로 전력 설비를 온사이트에다 해라. 맞아요. 공장 옆에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 장비 또는 하다못해 이제 캐터필라의 그런 엔진, 그 다음에 조선용 선박용 엔진 선박 엔진까지. 쭉 끌어가가지고 네. 지금 뭐 자체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그 ESS 비중 자체가 전체 매출의 20%가 아직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은 억지로 미국이 중국 걸 쓰지 말게끔 해서 생긴 경쟁력이지, 네. 진짜 제품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플레이어도 너무 많고요. 네. LFP라는 중국 2차 전지가 훨씬 더 효율성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서야 LFP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사이클의 주도주가 되려고 그러면은 네. 그걸 시장을 주도하고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반도체처럼 이렇게 대규모 투자하면서 쫓아올 때가 아무도 없는 그리고 과점하는 시장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지금 2차 전지는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주식으로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좋게 보고 있지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받아갈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는 사실은 정말 전문가 영역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경제적인 해자가 있어야 이게 주도주로서의 좀 역할을 할 텐데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중 간의 그 전쟁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섹터일 뿐이지 이게 반도체처럼 해자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니까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CXMT도 그렇고 상장 또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상장을 또 할 예정이잖아요. 네, 네. 그 중국에 계속 이제 쫓아오는 것도 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고 이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기?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시고요.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창신 반도체나 이런 게 무서운 거는 증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웨이퍼 월 투입량 기준으로 30만 장인데 지금 이미 60만 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참고로 60만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정부와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속도가 무섭다. 그렇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1B 공정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HBM이 1C 나노로 해서 더 미세화된 나노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1A랑 1C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중국이 하는 거는 아직 1A 정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14나노, 16나노 요 선에서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1B, 1C로 넘어간 쪽이랑 기술 격차는 꽤 커요. 네. 네. 그래서 걔네들이 담당할 거는 아무래도 그 범용 디램 쪽에서 많은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격차가 꽤 있는데 네. 증설 속도나 이런 것들은 무섭다. 네. 그런데 거기에 각성해가지고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광주의 터에다가 그렇게 터를 빨리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필요해요. 뭐 네. 1년 이상 단축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물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 씨앗을 심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 수요를 에이전틱이 들어오면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 네.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가 털을 미리 찜해 놓지 않으면은 분명히 미국에서 ADR 상승시켜줬는데 미국에 투자해야지. 우리한테 와서 지어. 네, 여기서 줘야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선제적으로 꽝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규모의 경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안심이 되는데요. 네, 좀 봐야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짓기로 했는데요, 이미?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말할 것도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부가 좀 나서서 투자를 어쨌든 이끌어주고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누가 막 팔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곧 오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한번 웨이퍼를 투입한 거는 꺼내질 못해요. 그냥 계속 가야 돼요. 네. 그렇지만은 공장을 짓는 거는 속도 조절이 돼요. 그때 수요를 보면서 네. 장비 있고 그냥 지연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냥 공장 터 닦고 이렇게 해서 클린룸 섭이 만드는 것 같이 하면서 갑자기 사이클 꺾였다 이러면은 장비를 나중에 입고시키면 되고요. 약간 네. 상황을 보면서 공장 짓는 하는 거를 거예요. 좀 늘릴 수도 있고 또 네. 앞당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당길 것처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기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장비들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만 반도체 장비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AMAT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큰 이런 회사들이 다 해줘야지 공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는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뭐 어쨌든 매크로 뭐 금리도 있을 테고 네. 좀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 좀 지표들 이런 거 한 번씩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새는 워낙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화두다 보니까 이슈가 크니까 이제 매크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요새 이제 맞아요. 유튜버 나오시는 전문가 분들도 경제 유튜버들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다 쏠렸어요. 완전히 네. 이렇게. 예, 좀 지겨우실 것 네. 같은데, 저도 사실 경제 쪽이 더 저 전문 분야인데, 지금 이제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예, 그거는 한국은 금리가 올라갈 거고, 미국은 이제 안 떨어지고 올릴 수도 있다 또는 안 올린다가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얼마 전에 지금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불과 뭐 일주일 전만 해도 네. 유가가 70불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120불 가던 게 70불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이제 곧 CPI나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금리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은 것도 하나 있고요. 네. 되게 이제 굉장히 좋죠. 미국 경기가 GDP가 2% 이상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래 유가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높았던 거는 네. 떨어지겠지 이러면은 명목금리, 국채금리도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10년물이. 근데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네. 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국이 국채 발행하기도 힘들 거고 네. 이렇게 쏟아지는 국채 발행을 해봐야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아, 나는 그냥 엔비디아 30년물 살래.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 자금들이 그전에는 다 미국의 국채 위주로 이제 흡수를 했으면은 이제는 미국 정부는 굉장히 큰 경쟁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다 빅테크 하이퍼 스케일러들이에요. 걔네들 자금을 다 땡겨가는데 거기에다가 한 번 나오면 경쟁률이 막 3배, 4배씩 네. 되면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채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꽤 부담입니다. 네. 아,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금리나 이제 정책 금리를 올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뭐 매크로 예측은 거의 틀려요. 많이 틀리는데 왜냐면 이제 이 정반합의 어떤 재규 이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알고 받아쳐서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틀리는데 만약에 진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거는 이제 내년에 조금 위험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또 언제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미리 설레발 쳤다가 또 저도 당혹스러운 적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무도 못 맞추고 네. 사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때 가서 또 예, 얘기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네. 내년에 시장은 조금 이제 점검할 게 좀 많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좀 째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김태용 대표님 모시고 진짜 이렇게 반도체 지금 이 시장 상황부터 또 다른 섹터들 또 하나씩 다 짚어봤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시고 네, 빨리 반도체가 반등하기를 네. 좀 빌면서 8월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돌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